당연히 채권 시장이 경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채권 시장에 자금을 조달을 해왔던 기업들이 부도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이자 내는 게 지금 30, 40 냈는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70, 80 된 거예요. 평균 기준으로. 그걸 어떻게 갚아요?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움증권에서 온 서영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좀 관점은 조금 다른 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위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얘기하고 또한 나아가서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 이것들을 저희는 이제 예측하고요. 목표는 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하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또는 이제 그 파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정책적 대안도 좀 사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의 지금 현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로컬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화이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특히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이 상당히 자유와 개방, 특히 이민자들이 대규모 이제 유입되면서 중산층 이하로 더 전락하는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뭉쳐서 아무래도 선거 때 투표권은 백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 담합해서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유색인종 그리고 이민자를 상당히 이제 옹호하는 정책을 그동안 썼었어요. 근데 바이든 정부 이후에도 동일한 정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아메리칸 백인의 중심의 정책을 분명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역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보셔야 될 거는 철저하게 예전하고는 달리 상당히 자국 중심의 정책, 백인 중심의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조화에서 지금의 흐름을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돈을 많이 푼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알다시피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정책이고 특히나 저소득층들에게 중산층 저소득층들에게 피해가 더 큰 정책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백인들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상당 부분 존재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자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선은 그들의 임금 인상,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민 정책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의 공급은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은 더 빠르게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또 IRA라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오자.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타이트한 고용은 더 타이트해지는데 이게 이민법의 강화로 연결되면서 백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더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은 고용이 외부에서 수혈이 된 상태에서 진행돼야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임금의 인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뭐 했죠? 학자금 대출인데요. 학자금 대출은 왜 중요하냐면 전체 미국의 가계부채에서 대략 10%를 차지하는데 학자금 대출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뭐 중국인 대출 너무 많잖아요. 미국엔 그런 게 없어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이 학자금 대출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반을 탕감을 해주는 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하게 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 금리 인상과 별개로 이런 정책들은 절대적으로 임금의 인상과 물가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을 의지를 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잭슨홀 미팅 전에 벌써 그 정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10년 장기채가 빠르게 상승을 해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경기 불황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실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2.5%까지 10년 기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이 발표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빠르게 반전한 거예요. 그게 잭슨홀과 연결돼요. 잭슨홀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금리를 강도 높게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이거와 연결돼서 보신다라면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겠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뜻은 뭐냐면 경기가 안 나빠질 거란 얘기예요. 특히나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의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 기조하에서 더 싼 물건을, 더 싼 원재료라든지 서비스를 더 쉽게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득도 그만큼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취하고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실질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취한다는 거죠. 부채 탕감, 이게 GDP의 대략 2%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정책을 취하니 당연히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고스란히 다른 나라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금리는 금리대로 계속 장기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동안 빚을 많이 냈던 그런 나라들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수입을 해서 그 수입한 걸 가지고 다시 생산하는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국가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의 통화가 전부 다 그래서 약세를 겪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이런 나라들이 통화 약세를 겪고 있고요. 그 나라 못지않게 한국의 통화가 약세를 겪고 있는데, 한국 통화를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글로벌 통화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서 올린 통화 주가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의 하락률은 굉장히 하락해서 거의 엔화와 유로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통화 가치 하락률은 경쟁 국가인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수준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에 거의 한 2배에서 4배 정도 하락률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리 상승 기조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실제 2008년도에는 5.25까지 올렸을 때 결국에는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면서 금리를 다시 낮추었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94년과 같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장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기간으로 고금리를 유지하실 거라 그러니까 장기간 고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2013년은 계속 장기간 금리를 유지하거나 한 50에서 100bp를 올리잖아요, 추가로.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2024년 중후반에야 돼서 내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금리 올려도 고용이 살아있잖아요. 고용의 공급을 계속 줄인다는 거예요. 고용의 공급을 줄이니 당연히 고용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전 세계의 주요 혁신 기업들은 미국에 다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조업까지 리쇼어링을 해서 많은 공장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데, 고용이 좋은데 어떻게 경기가 나빠요? 아셔야 될 거는 지금 GDP 성장률이 미국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해외 소비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게 경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기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고용에서 시작돼요. 고용이 나빠야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소비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DP라는 거는 순수출이잖아요.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 대비 수입을 뺀 게 GDP 성장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소비가 너무 좋으니까. 반면에 해외는요. 경기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해외 소비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럽이 소비가 안 좋고. 그러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국내에 생산된 물건이 해외에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이고, 한국의 문제인 거죠. 중국의 문제이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책 당국이 정확히 알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알기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는 정책 당국 역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스테이크가 발생했냐면 한국은행이 8월 중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 적어도 최소 50bp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면 9월 달에 최소한 50bp에서 75bp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무조건 한미 간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알고도 25bp밖에 안 올렸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기준금리를 올릴 때 남은 두 차례 역시 25bp밖에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기준금리 격차는 100bp 이상 나게 된다는 점이죠. 기준금리 격차가 100bp 이상 난다.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는 좀 달라요. 사실은 한미 간 기준금리 갖고 투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단기금리 갖고 투자를 해요. 특히 미국의 IB들은 은행의 리보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리보금리로 은행 간 금리잖아요. 은행 간 금리로 조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리보금리는 우리나라의 통환채 CD하고는 달리 통환채 CD는 철저하게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고 기대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75bp가 올라간다면 더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한미간 기준금리가 똑같았을 때 이미 50bp 이상 단기금리가 미국 금리가 높았어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 채권 매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75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미간 금리차가 단기금리 6개월 기준으로 대략 100bp 이상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외국인의 채권 매도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이 오른 거죠.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원인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적은데, 환율은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가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원화 환율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과 채권 자금의 이탈 여부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수출입이라든지 무역 경상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아까 채권을 팔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계속 팔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요.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금 시장, 채권 시장은. 당연히 채권 시장이 경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채권 시장에 자금을 조달을 해왔던 기업들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채권 시장의 경색 현상이 장기화 될지 안 될지. 장기화 된다라면 이게 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서 실제 부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부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다시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를 가속화시켜서요. 그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IMF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 외화 유동성 위기 발생했는데 같은 플로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외환 시장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외환 시장의 안정에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가계부채가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의 구조가 이자 상환,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거예요. 단기 대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잖아요. 대출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편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1이 오를 때 보통의 나라들은 30%에서 50% 정도, 0.3에서 0.5 정도가 대출금리가 오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이 오를 때 대출금리가 1.5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력성이 너무 세게 나타나는 거죠. 안 그래도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는 단기간에 이 탄력도 때문에 대출금리가 순식간에 불과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대출금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대출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금리줄이라고 했잖아요. 변동이 뭐죠? 뭘 변동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코픽스에 연동해서 기준금리를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또는 은행채와 연동해서 기준금리를 변경시켜요. 근데 은행채 지금 대출금리가 1년 기준으로 지금 4.2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에 0.8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3%가 오른 거거든요. 가상금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은행채 쓰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대출금리가 2배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코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이 코픽스의 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이제 정기예금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했을까요? 은행끼리 금리 경쟁을 굉장히 세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행이 금리 경쟁을 세게 했을까요? 은행이 갖고 있는 수십, 지급 예금제, 보통 예금 이게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고금리 예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금리 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은행이 서로 고금리 예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우리은행 기준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3.8%까지 갔어요. 이게 불과 1년 전에는 1%대였어요. 근데 이게 3.8이 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코픽스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대출금리는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거예요. 이제 다시 소득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가계 소득이 100일 때 내가 이자 내는 게 지금 30, 40 냈는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70, 80 된 거예요. 평균 기준으로. 그걸 어떻게 갚아요? 이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가계 대출자가 2천만 명인데 적어도 4분의 1인 한 500만 명, 4, 500만 명은 갚을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거를 영끌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1900만 명의 대출자라면 영끌만 해당되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자가 다 변동금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25bp만 올렸던 거예요. 근데 간과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